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속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신년사를 기자회견과 함께 하셨는데 이 부분의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사 전문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 첨언을 해볼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때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이 빙하기엔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기본적인 인사 멘트죠. 작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래요. 여기서 평화올림픽이라고 했는데 남북한이 평화모드가 이제 시작된 계기였죠. 북한이 응원단을 내려보내면서 평화모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미사일 쏘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국민들은 더욱더 추워졌다는 거, 요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7번째로 경제강국 35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 소득의 비중은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 높아졌지만 가계 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고요. 자, 네, 맞습니다. 수출 6천억 불 달성하고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됐다. 이런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장을 하나 띄워볼까요? 여기는 이제 제대로 봐야 되니까. 자, 수출 6천억 불, 세계 6위 수출국. 이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축하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인구가 적고 반도국가, 수출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달러를 이제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에 너무 좀 기대고 있는 경향은 있어요. 보시면은 기존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2015년 2016년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해서 수출이 26%, 미국의 14%, 이 두 나라에 40%가 몰려 있단 말이에요. 약 40%가 이 두 나라에 몰려 있어요. 미국에서 점점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었는데 요때는 이제 미국이랑 또 트럼프가 자꾸 저렇게 나오면은 미국이랑 또 좀 더 대화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두 나라의 40%, 누가 봐도 너무 쏠린 현상이 좀 강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수출이 중국과
미국에 너무 집중돼 있다. 40%. 요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나머지 동남아시아나 이쪽 계열로 해서 베트남도 그렇고 이쪽으로 이제 새로 발전하는 국가들 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야 돼요.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긴 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 박항서 감독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인도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그리고 필리핀 이런 국가들의 분산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을 막 해봤자 인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죠. 좋은데 많이 해야 우리가 계속 이제 길을 빨리게 돼 있어요. 기술력을 계속 빨리게 돼 있어. 지금도 반도체 애니몬이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 보면 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못 이겨요, 우리는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정권 자체에서 중국에 좀 의존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북한과 중국 이쪽에 계속 북한이랑 대화를 하려면 중국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중국에다가 좀 더 저자세로 나가야지 북한이랑 얘기를 더 원활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번 정권의 핵심은 북한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야를 넓혀서 기존의 우리나라 베트남 수출은 좋습니다. 좋은데 더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에서 이제 월남전 있고 할 때 그때를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잊지를 않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대로 사과를 해라 국민적으로도 좀 반한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 이때 반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해도 뉴스가 요즘에는 언론의 자유가 좀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가서 제대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한 감정이 좀 심해. 그런 상황에서 박항서 감독이 축구 외교로, 이게 외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가서 축구로 지금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 때문에 네덜란드에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터키가 우리 원래 형제의 나라라는 걸 알게 되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베트남과 좀 더 돈독하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중국에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좀 넘길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삼성전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면 안 돼요. 중국은 지금 게임 판호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한 발 물러난 거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깨로부터 중국에 자꾸 뭔가를 뺏기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중국 자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보는 경향이 당연히 있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국가 이렇게 보는 거고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실제로 반속국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린 거기에 밑에 이제 사실 북한이 이제 막혀 있으니까 섬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아예 외교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처럼 너무 중국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건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다음 1대 99 사회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의료 점점점점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굉장히 기네요. 무엇보다 뭐 고용 지표가 뭐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전통주력 제조업도 부진하다. 분배 개선도 체감되지 않는다. 자동화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 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다.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계속 얘기를 보면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문제 삼는 거는 승자독식의 경제, 승자독식 경제. 이거는 낙수효과가 끝났다고 했는데 한국식 낙수효과,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코리안 낙수효과라고 해서, 낙수효과가 뭔가요, 여러분? 일단 이걸 아셔야지. 낙수효과가 무엇인가요? 자, 낙수효과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지금 원래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 편하겠네. 자, 낙수효과는 원래 이런 개념입니다. 위에서 기업을 하나 키우면은 이게 서로 이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분배가 되는, 이게 원래 실제 낙수효과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기업을 하나 이렇게 크게 키우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고 해서 분배가 되는 거지, 서민들한테. 기본 개념은 아시겠죠? 근데 뭐 실제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코리안 낙수효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에서 돈을 벌고 파이를 키우고 점점 더 파이를 키워서 본인들만 차지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코리안 낙수효과.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 자체를 안 하고, 이거는 재계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정계에서도 같이 해먹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책임을 다 재계에다 떠넘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은 정계에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떠미는 거는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기업에다 떠넘기기가. 물론 기업도 당연히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요게 코리안 낙수 효과입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정부에서. 삼성 때리기. 삼성은 나쁜 놈이다. 무조건 삼성은 나쁜 놈이다. 뭐 적폐다 이러면서 계속 삼성만 때리고 있죠. 때리는데 좀 적당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끝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소송 걸었다가 소송을 취소했어. 그 다음에 그 소송에 대해서 같은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재소송 안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2번이나 했죠. 본인들이 접어놓고 다시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 그리고 물론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쪽에서 이제 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 거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끔 법적으로도 좀 강화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늦은 거예요. 그건 좋은데 무슨 설계 단계를 공개하라.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의뢰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첨단 산업의 중요한 기술인데 이거를 공개하라고 말을 합니까, 정부에서. 뭐 노동부도 정부 기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설비 단계를 공개하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술력 중국에다 또 한꺼풀 더 벗겨서 넘겨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거는 얼마든지 찬성이에요. 기업에서 배상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든 정책도 좋고 아니면은 뭐 강압적으로 뭔가를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아요. 체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매우 찬성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설계 단계를 공개야. 이건 너무 같지. 그렇게 해가지고 반도체를 중국에 퍼줄 이유가 있나? 그거 아니어도 중국이 돈을 무리하게 써가지고 사실 무리하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국고에서 계속 유출을 해가지고 뭐 매년 그 계속 이제 단계별로 해서 몇십 조씩 백 단위 조씩 진짜 조가 백 단위로 들어가요.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근데도 아직 한참 멀었잖아. 중국은 계속 이제 돈으로 때려받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공짜로 다 알려줘라? 미친 거죠, 이거는. 적당히 해야 돼요, 이것도 하는 것도. 삼성을 때리고 현대 살리기. 이거 뭐 그래요, 그렇다 쳐요. 예. 현대도 살아나야지. 근데 적당히 해야죠. 저도 삼성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삼성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예. 삼성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들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삼성에서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국가에서 관여를 해서 이제 법적으로 제정하고 하는 건 좋다니까요. 근데 기술력을 퍼주지는 말자고. 그리고 현대 살리기, 현대차 뭐 이번에도 뭐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뭐 계속 말이 나올 거예요. 네, 요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현대 살리기는. 네, 여기서 나오는 포용적 선장 이게 되게 좀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포용적 선장이 뭐 이렇게 국민을 포용하고 이게 아니고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드는 국가 제도다. 그래서 사회주의 주장하죠. 이게 정부가 원하는 게 이건가요? 정부가 원하는 게 이건가요? 말을 잘 들어보면 약간 요런 부분을 원하는 것 같긴 해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원래 뭐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렇게 공평한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마르크스 말이 맞아요. 공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요즘에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하죠. 이제 여러분도 대학 잘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업해가지고 더 높은 연봉과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자 이런 개념이진 거잖아요. 경제적 불평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등하게 사회주의처럼 가자고 하면은 일을 열심히 안 하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열심히는 하는데 힘든 일은 잘 안 해요. 힘든 일은 잘 안 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유럽에서 뭐 잉글랜드에서 주장했던 뭐 3D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자꾸 이탈리아든 저기 난민이든 와가지고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일을 안 가리고 다 했잖아요. 힘든 일을 예전에 안 가리고 다 했다고. 지금 여러분 가까운 식당 가보세요. 왜냐면은 공장은 쉽게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재봉 공장이든 뭐든 이런 데는 쉽게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그 중국인 분들이나 뭐 이런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특히 중국들 많죠. 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채용을 하죠. 근데 안 하려고 그러잖아, 다들. 다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는. 태생 자체가 불공평해요.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야. 저는 요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부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건지. 당연히 불공평하지. 나는 대기업 들어가고 스펙 갖추고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던 친구랑 똑같은 대우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해요. 공평하게 나누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억울하니까 힘든 일을 안 해요. 힘든 일 한국인 안 한다. 젊은 친구들 일부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안 해요. 쉽고 편하게 돈 많이 달라 이거예요. 쉽고 편하게 돈 많이. 쉽고 편하게 돈 많이 버는 일이면은 내 가족을 시키지 뭐하러 남을 시킵니까 이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저시급 올려가지고 최대수 해주는 중국인 분들이에요. 최대수 해주는 중국인 분들이에요. 저건. 지금 실업률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신뢰를 못 얻는다.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자, 최저시급 올린다. 최저시급이 올린다. 그러면은 인원 감축, 자영업 붕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OECD에서 뭐 어디였지? 그리스, 터키 이런 데 빼고는 멕시코 이 3국 빼고는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일걸요? 우리나라 자영업 수준이 제 기억으로 3국 빼고는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26% 정도 되잖아요. 외국이랑 달라요. 외국이랑 달라요. 외국은 그 자영업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 그리스나 터키 이런 데가 30%대가 되고 자영업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10%도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한 4배 된다고 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고 해야죠. 이제 위에 이제 서류 만지시는 분들은 직접 자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고 그냥 학자분들 모셔다가 하니까 이론적인 것만 이제 자꾸 대입을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보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바 자리도 줄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줄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바천국 뭐 알바몬 이런 데 사이트 한번 채용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알바 사이트. 알바 자리도 없습니다. 별로. 잘 구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쭉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막 영업직이나 아니면은 정말 힘든 일 있죠. 뭐 이삿짐, 뭐 택배 상하차 이런 3D 업종 이런 쪽이나 있지. 항상 부족한 쪽 그런 쪽이나 있지. 보통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알바 선호하는 알바들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너무 급격하게 최저시급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건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 이 부분에서.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를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가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으로 기존 사업을 분홍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뭐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 개를 넘었다. 전기수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 동력을 다졌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2만 5천 대였는데 지난해 3만 2천 대가 새로 보급됐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증가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수소버스도 2천 대 보급 계획이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 어쩌고저쩌고 계속 뭐 얘기하면서 뭐 데이터, 인공지능, 뭐 수소경제 3대 경제 기반에 대해서 뭐 1조 5천원 예산 투자한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 3조 6천억 예산 투입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보면은 기존에 그 올해 말씀드렸죠. 그 CES 말씀드리면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드론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기존에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거의 매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이게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5G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뭐 그래요. 뭐 여기에 이제 또 언급된 게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나오고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기존에 제가 이번에 CES 준비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거 그대로 딱 신년사에 나오죠. 그대로 신년사에 나오죠. 올해는 요렇게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CES뿐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부에서도 연결되는 게 이쪽이네 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연스러운 거고 뭐 별로 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과 경쟁적 성장 얘기하는데 글쎄요. 자 보세요. 혁신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혁신적이다. 미래지향적이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세계에서 먼저 이제 개발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초기 기술은 항상 앞서 나가. 초기 기술 굿. 근데 뭐에 막혀요? 규제. 정부 규제에 맨날 막히잖아. 안 그래요? 규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규제는 안 풀고 일단 해보자 라는 형식의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이지만 이런 지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난 대선 후보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V3 만들면서 안철수 연구소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안 되더라도 TV 토론 같은 데 나와서 나는 이런 혁신적인 분야에서 원래 선도적인 인물이다. 이런 기술력,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인데 이과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이걸 풀면서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저라면은 물론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라면 그렇게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괜히 나와서 뭐 제가 뭐 안철수입니까 간철수입니까 그러기보다는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뭐 훨씬 똑똑하신 분이니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으로는 이런 혁신 성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같은 부분에는 4차 산업혁명 같은 부분에는 가장 알맞는 인재라고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일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안 했으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제를 좀 풀어주셔야죠.
맨날 뭘 하겠다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 목표만 세워요. 우리나라는 목표만 세운다. 환경을 먼저 만들고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전기차 뭐 맨날 그 사람들한테 전기차 사세요 말만 하면 뭐예요. 전기차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에요. 전기차는 이제는 뭐 한 15분 정도면은 충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나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세요. 이제는 15분 정도의 충전 가능. 물론 아직 이게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이런 기술력이 개발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쓸만하지. 과거에는 전기차를 풀 충전하면은 서울에서 부산 편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부산 가서 충전을 뭐 3시간에서 5시간 그래 3시간 요 정도 해야 돼. 그래야지 다시 서울로 올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산에 갔을 때 그렇게 길게 업무를 봐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요. 미팅 뭐 1시간 반 하고 또 옮겼다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충전 맡겨놓고 계속 택시 타고 다니나? 과거엔 이랬는데 이제는 뭐 짧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짧게 충전될 때까지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배터리가 워낙 크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좋아졌어.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가 더 많이 늘어나야겠죠. 좀 쉽게 충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지금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금방 어디든 저 몇 분 안에 다 가서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기차도 만들어야겠죠. 이런 인프라를 먼저 잘 구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수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샌드박스 얘기가 나온 게 도시에다가 수소 탱크를 놓으면 위험하잖아요. 안 그래요? 도심 한가운데다 수소 탱크를 놓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좀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랑 계속 상충되는 게 스마트 뭐뭐뭐라고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일자리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는 기술. 저 스마트 팩토리가 뭐예요? 자동화잖아요. 공장이 자동화잖아. 자동화가 되면 무인으로 가능하다. 그럼 일자리가 줄지.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얘기 안 해. 이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근데 이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뭐뭐뭐 발전시키겠다. 이게 어떻게 어울리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 혹은 편의점도 무인이 나옵니다. 물론 패스트푸드점은 완전 무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주문할 때 요즘에는 터치로 해가지고 터치 스크린에서 쭉 뽑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자기 번호 부르면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10한 3년? 14년 됐나 보다. 한 14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의 뭐 커리집, 카레집 이런 데 가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집 같은 데 가면은 일본은 그때부터 이게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퍼지게 될 거예요. 편의점도 무인이 있고 패스트푸드점도 이제 인원을 줄여서 주문받는 사람이 적어요. 앞에서 그냥 터치해서 카드 넣으면은 알아서 된단 말이에요. 주문이. 이런 시대가 와.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지 당연히. 주문받는 사람이 줄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일절 없어요.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이,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에 뭐 자율주행차 나오면은 지금 뭐 택시 기사분들 파업하고 뭐 난리 났었죠. 카풀 때문에. 자율주행차 나오면 이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이분들은 카풀이 문제가 아니에요. 택시분들은 자율주행차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야? 뭐 저는 뭐 종종 이제 택시를 타니까, 근데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야, 요즘에 개인 택시 이렇게 다 이제 돈 주고 사니까 좀 경력되시는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돈 주고 사는 경향이 많고 거래가 많이 되고 하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다. 그래서 요즘에 카풀 나오니까 개인 택시 가격이 매매가 일어나는데 한 2천만 원 이상 내려갔다고 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자율주행차는 그러면은 자율주행차 나오면 택시 많이 이용하나요? 그럼 그때?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이분들은 지금 카풀 가지고 파업하고 뭐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카풀 얘기 나왔을 때 뭐 이슈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택시분들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안전한 택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스스로 바뀌고 인식을 바꿔야지. 그리고 승차거부 없어야 되고 그런 인식을 바꿔야지 택시가 좀 택시 그 사장님들도 좀 먹고 살기 편하지. 이게 너무 어렵다 지금. 파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것까지 보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일자리 문제는 계속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자, 요 이슈는 넘어갈게요. 뒤에도 많습니다. 자, 뭐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지 뭐 된다. 뭐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 활력 프로젝트. 국가 균형 발전, 뭐 공공 인프라 사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생활밀착형 SOC의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미국의 셧다운 얘기하면서 SOC에다가 8조 6천억 이쪽에 늘어났어요. 일자리 쪽엔 줄고. 일자리 쪽엔 줄고. 그리고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 사업, 그리고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뭐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해요. 네. 뭐 국가 균형 발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자, SOC 예산 증가. 지금까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은 물론 공공 인프라나 이쪽으로 당연히 쓰이겠죠. 쓰입니다. 큰 돈으로 쓰이긴 쓰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연말 됐을 때 갑자기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온수관 터지고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좀 남겨놔야 돼. 자, 그러면은 그 남은 예산 마지막에 뭐 하죠? 보도블럭 갈아엎고 도로 갈아엎고 하죠. 바닥 갈아엎고 하죠. 그리고 이게 증가하면은 또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거는 남은 예산 보도블럭 도로 갈아엎기 연말에 갈아엎어야 되는 곳은 엎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괜히 엎은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종로 살 때 그런 지역을 특수한 지역을 좀 몇 번 봤습니다. 뭐 한 번 엎으면 뭐 1년은 못한다, 다음 연도에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2년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몇 개 정해놓고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건 이거예요. 자, 2019년에 잘 관리해서 지역구 잘 관리해서 21대 총선 이거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과거에도 많이 했던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SOC 예산 증가가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이거는 국가에서 과제겠죠. 의심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계속 해놓고 나서 제대로 못했 그 말만 해놓고 나서 제대로 시행을 못했으니까 의구심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건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올해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표 관리하려고 예산 증가한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관에서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과 함께 나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 뭐 포용 국가를 얘기하네요. 자꾸 사회주의적으로 가자는 것 같은데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 고용의 양가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말로 삶의 출발이다. 뭐 얘기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삼성 때리고 나서 삼성에다가 일자리 니네가 창출해 이렇게 얘기한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연금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올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 확대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실감하고 있다. 올해 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4분 중 1분은 방문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끝나면 하겠다는 거죠. 네, 임기 끝나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다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복지 관련된 거는 발전할수록 좋아요. 네. 복지 증가 아주 좋은 얘기다. 이거는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근데 우려되는 건 그거죠. 미래에 어떻게 비용 감당할 건지. 어차피 임기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 문제 되면은 다시 와서 해결하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해놓으면은 이런 걸 하면은 그 잘했다는 박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비용 어떻게 할 겁니까? 세금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방문 관리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원격 진료 쪽을 이쪽에 규제를 좀 푸는 건 어떤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지가 좋아지는 거. 근데 좀 우려되는 거는 미래의 세금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공무원 80만 명 양병설로 이제 취업난을 타개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거 80만 명 늘어나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건지 세금은 80만 명에 대해서 물론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늘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는 좀 뭐 경찰관 분들, 소방관 분들 워낙 고생하시는 분들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고소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과감하게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급여도 급여고 은퇴하신 다음에 연금이랑 다 나오잖아요. 그 세금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책도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어디야 경인방송인가 어디 기자분이 삐딱하게 많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태도는 안 좋았지만 국민들이 정말로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을 질문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정책만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좀 풀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복지 쪽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싸요. 굉장히 저렴한 국가는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의료비는 저렴한데 그런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지는 건 좋다고 인정을 해야죠. 제가 이거를 신년사를 읽는 게 욕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건 좋다, 우려되는 건 우려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래도 좀 훈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는. 자, 다음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래요. 국민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작년에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다. 올해는 2배 수준인 1080 학급이 신설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아동수당 같은 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하고 있으면 뭐해? 자, 좋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해결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육아비 어마무시해요. 어마어마해요. 육아비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거지. 다 포기한다. M4 세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유값뿐만 아니고 기저귀값 아우 다들 그래서 애 셋 나면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지원을 좀 크게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공약을 내거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인구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애 키우기 힘드니까 다들 사교육비 어떻게 할 거야? 다들 하는데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스카이캐슬이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보지는 않고 듣기만 해서 요즘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듣기만 했는데 이게 스카이 대학 가려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뒤에서 뭐 과외 같은 경우 이제 방문형 과외 같은 경우 아예 컨설팅해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내용 있고 한데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가 있겠죠. 당연히 드라마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우리나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당장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 인식이 좀 바뀌고 인프라가 좀 바뀌고 제대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당장은 이걸로 해결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지식에 대한 탐구열이 어마어마한 그런 국민성이 있어가지고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뭐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좋은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획기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생각이 아무도 안 나는 거겠죠. 아니면 생각이 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아직 전달이 안 된 거겠죠.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정부에다가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채택이 돼야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씁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 과제로 삼겠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그래요. 타워 크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메르스나 뭐 가축 전염병에도 성과가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KTX 탈선 어쩔 거고, KT통신구 화재 어쩔 거고, 열수송관 파열 어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강릉의 펜션 사고 등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요. 펜션 사고 같은 경우는 좀 관리 자체를 모든 거를 다 국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이제 국민 의식이나 이런 부분 혹은 지역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KTX 탈선이나 뭐 KT 화재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열수송관 온수 파이프라고도 하는데 뭐 그쪽 파일라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안전물감증은 문제고 현장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현장에 계시는 분께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위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달라요. 왜냐면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현장 관리자분들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워낙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냥 인명피해가 바로 나버리는 거고 공사도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근데 의뢰주는 빨리 하고 싶다. 공사를 빨리 마무리 양쪽 다 이해가 가요. 의뢰주는 빨리 하고 싶죠.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현장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타워 크레인 타면은 안전하겠습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비 오는 날 하면은 타워 크레인이라는 게 네? 위에서 이제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달려있는 분이 있고 이게 더 위로 올라가려면 뭐 쌓아야 되잖아요. 쌓아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비 오는 날 하면은 진짜 미세하게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비 오는 날도 하라고 해요. 이분들은 비 오는 날 하면은 안전상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적으로 아예 비 오는 날은 못하게 한다던가. 근데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슬비 조금 내리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 기준을 조금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방울만 내려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공사하는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조금 좀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맞추던지 좀 해야 되는 부분 같긴 해요. 당연히 안전하게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인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인명피해 나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인생 뭐 가족분들 인생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난 지역 뭐 아파트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안전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치고 시위하면은 뭐 같이 가서 좀 울어주고 이렇게 달래주고 하셨는데 요즘엔 좀 나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안타깝습니다 하고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지나가는 말이고요. 과거 생각이 좀 났네요. 대통령께서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는 경향이 그런 장면이 많았었죠, 과거에는.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러고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접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있으니까 직접 가서 뭔가를 하기 어려우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만큼 키워내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임기 내에 임기 얼마나 남았다고?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 5천 명, 그리고 과학기술 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에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다. 재학, 구직, 재직, 취업 뭐 계속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 예, 이런 내용이고 소상공인, 자영업, 농민 다섯 번째 국민경제 근간이라는 건 뭐 분명히 하겠다. 뭐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돕겠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글쎄요. 이거는 계속 얘기 많이 했으니까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 이쪽은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다 죽이겠다고 한 건데
정책 자체가 다 죽이겠다는 정책인데 지금 와서 죽여놓고 나서 그러는 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혁신 인재, 혁신적인 인재. 그래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이니 이노베이션이니 뭐니, 그렇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과 천대. 우리나라는 이과를 굉장히 천대합니다. 저도 이과 출신입니다. 근데 이과 간다고 할 때 저 아버지한테 진짜 후드려 맞을 뻔했습니다. 네, 정말로 아버지한테 정말 크게 혼나고 그때부터 저는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랑 사이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당분간 안 좋았었죠. 굉장히 천대 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문과가 최고예요. 문과가 최고예요. 우리나라는 국민 인식 자체가 그렇고 국가에서도 정책이 자체로 그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문과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과가 최고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중에서 법조계가 최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정계공무고 다 진출해 있으시잖아요. 최고예요. 법조계가. 근데 누가 이과를 갑니까? 이과 가면 천대 받는데. 물론 이과를 양성을 해야 돼요. 원래 이과를 양성해야 한다. 그런데 안 가잖아요. 누가 이과 가냐고. 이과를 가고 싶게 만들어줘야지. 무슨 뭐 육성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저는 경복고등학교라고 해서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이 좀 많습니다. 15개 반이 돼 있는데 그래도 반 조금 안 되게 이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 8반이 문과면은 한 대여섯 반 정도? 그래요. 대여섯 반 정도는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5개 반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10반 정도가 10반, 11반이 문과고 3, 4반 정도 이과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과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과생들이. 왜 줄어들겠어요? 천대 받으니까. 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프로그래머나 뭐 이런 거 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근데 우리나라의 프로그래머의 끝은 치킨집 사장. 이 얘기가 많이 돌았죠. 그 다음에 동계 이제 뭐 고깃집 사장님, 커피집 사장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 그래요. 커피집 뭐 등등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예. 왜 이 첨단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프로그래머 분들이 왜 치킨집을 하셔야 돼요, 커피집을 하셔야 돼요, 고깃집을 하셔야 됩니까? 위에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얼마 없어. 우리나라는. 물론 일부 정말 초엘리트 분들은 대단한 대우를 받으세요. 그렇게 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기업의 대기업 임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보편적인 사람을 생각해야죠. 보편적인 사람. 실제로 그래서 저기 구로 뭐 가산 이쪽에 가면은 대학생들이 이과생들이 이제 스터디 하다가 잘 안 풀리면은 이제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본다 끙끙끙끙 거린단 말이에요. 소주 한잔 하기 전에. 그러면 그때 사장님이 와서 어이구 열심히 하네 하면서 알려주고 가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뭐 용산에 이제 부품 장사하러 가시더니 뭐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제 프로그램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기존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이고 뭐고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정책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이과를 가고 싶게 만들어야죠. 이과를 졸업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저 같아도 이과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이과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썩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뭐 스카이캐슬 얘기 말씀드리고 했는데 대학 중심? 대학 중심의 대학만이 전부다. 대학 중심이 아니지. 대학만이 전부다. 이런 인식을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 거 없으면 하고 싶은 일 없으면 기술이나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어르신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굳이 공부도 잘 못하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은 그냥 기술이나 배워라. 근데 정말로 기술 배워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기술은 대학에서 교육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요.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교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요리 가르치나요? 뭐 이런 거 뭐 서비스업 가르치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영업의 기술, 영업 기술 가르치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일부의 학과에서 이제 편성되어 있는 일부 좀 내용 중에 조금은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주로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뭐 재봉 가르치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 폴리텍 대학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폴리텍 등 기술학교를 좀 육성 이런 쪽을 기술학교 인프라를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예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뭐 독일 하면은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맥주, 뭐 소세지 등등 있잖아요. 소세지 전문 학교가 있어요. 여기를 나오면은 독일은 뭐 소세지가 유명하니까 소세지 전문 학교가 있어.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뭐가 창피해? 본인들 국가에서 유명한 가장 유명한 이 관광 상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유명한 제품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꿈이 이런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가로수길 같은 데 가면은 길 가면은 르꼬르동 블로 출신 셰프 파티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셰프나 파티셰가 르꼬르동 블로 출신입니다 이렇게 많이 걸어놔요. 정말로 이 학교를 제가 불어를 모르다 보니까 이 학교를 나왔는지 정식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건지 아니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코스를 마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학원처럼. 그 코스를 잘 이수하면 이수증 같은 걸 준단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었는데 거기 출신이라고 막 걸어놓잖아요. 가로수길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특성화 학교를 청소년 때부터 굳이 다 이렇게 공부만 시키지 말고 국영수 사회과학만 시키지 말고 이런 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
인프라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이 변화하고 인프라가 변화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그 아동수당 어린이집 이런 거보다 육아비 충당 안 된다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지 취업난도 좀 다양하게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냥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다들 특히 남성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속옷이 좀 해질 때까지 입더라도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 좀 해지고 약간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도 애들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쓴단 말이에요.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본인들 자녀분들한테 물론 일부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애들한테는 돈을 많이 쓰세요. 애들 중심으로 많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을 무조건 국영수사가 이쪽만 주입식으로 막 꾸겨놓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인프라가 좀 변화해서 본인이 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 돈을 벌려고 무작정 당연히 돈 벌어야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돈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즐거운 쪽을 하면은 좀 더 변화가 있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쪽을 좀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정책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문과 나오신 분들이고 이제 이론적인 쪽을 뭐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업종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26% 굉장히 높다니까요. 미국에 4배 되고 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자영업자 비율을 갖고 있는데 자꾸 기업에다가만 자꾸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다양하게 봐야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보는 것들은 다 큰 것들밖에 안 보이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큰 것들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만 보는데 저는 아예 그 어린이집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청소년기에 갈 수 있는 진로의 변화 이런 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넘어가고요. 요거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인프라 변화는. 자, 그 다음 뭐 거의 뭐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뭐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문화가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문화 콘텐츠 얘기하는 거죠. 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K-팝 드라마 한류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 문화의 저력이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되어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좋은 말에는 창작자가 되어받는 환경 조성. 그래서 1조 원 투자해서 문화 분야에 SOC를 조성한다. 저소득층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계속 뭐 얘기 나오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 제발 촛불 정부 이 얘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저 촛불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역시 어디나 메인 이벤트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지난 1년간 평화의 길을 열었다. 한 번 더 문제의 주역이 됐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다.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눈앞에 경험하고 확인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래요. 이거 뭐 여기가 이게 마지막이 이거예요. 예. 뭐 북한 얘기 하는 건데 촛불 계속 드러내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항서 감독 베트남 외교 지금 베트남과 외교를 굉장히 돈독하게 해놔야 돼요. 지금 좋을 때 지금 이 기회를 빨리빨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빨리빨리 살려야 돼요.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쪽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이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딴따라니 뭐 이러 하면서 뭐 비하했었는데, 뭐 비하하던 말든 이 친구들은 엄청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물론 기획사에서도 잘 뭐 전략을 짜고 한 것도 있고 했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노력을 엄청 해가지고 기획사랑 다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뤄냈잖아요. 제2의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해야겠죠. 과거에 싸이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워낙 특수한 컨텐츠로 이제 올라간 케이스니까 제2, 제3의 싸이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키워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뭐 축하한다고 해야겠죠. 축하하고 나라를 빛내줘서 뭐 고마운 친구들인 거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요. 자, 그냥 그래요. 지금 요렇게 해서 문화 콘텐츠 이쪽을 키운다. 이쪽하고 역시 메인은 북한과 평화 모드 강화하겠다, 이런 쪽인데, 그렇습니다. 세금이 필요하겠네요. 결론은 이거네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세금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네, 세금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세금 내셔야 되니까,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듣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매매를 이제 잘 하셔야겠죠. 제가 어떤 섹터를 매매해야 되는지는 다른 이제 방송에 많이 있으니까, 다른 내용, 다른 에피소드라고 해야겠죠. 다른 에피소드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도 올려드렸잖아요. 어제지구나. 어제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강조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간단하게 메인으로 장식한 북한과의 평화 모드, 남북경협주죠. 자, 프로그램의 끝은 뭐 치킨집 사장이 어쩌고저쩌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당연히 들어가 있죠. 복지 증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 증가랑 이런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겠죠. 뭐 방문 관리하고 이제 뭐 의료 관련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도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계속 얘기 나오는데, 요견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그거 수소차 얘기 나오죠. 그 부분은 이제 친환경 쪽이 되겠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겠죠.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여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미래행지형적이고 뭐 초기 기술력 어쩌고저쩌고, 스마트 팩토리 다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남북경협주 끝. 혁명, 제약바이오, 그리고 남북경협주. 어떻게 매매하느냐는 다른 에피소드를 보세요. 이건 제가 벌써 수십 번 강조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치고 빠지는지를. 그냥 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에피소드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신 전문을 한번 읽으면서, 초반에 그냥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기네요. 길어서 뒤에는 조금 빠르게 읽고 좀 줄여서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에피소드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뭐 복지, 그리고 남북경협,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쪽에 계속 투자하겠대요. 그 수소차랑 이런 데 투자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금리, 지금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할 것 같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예요.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압박이 이제 줄어들겠죠,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맞춰가려고 우리나라는 인상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맞춰가기 위해서 인상이 되는 거가 있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도 좀 금리에서 좀 자유로워지겠죠. 이제 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제 조금 한숨 좀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풀릴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여전히 저금리, 그러니까 저축이 매력이 없죠. 지금 부동산은 가격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특별히 뭐 GTX라던가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쪽이야 뭐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매력이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부동산 파이풀 같은 경우는 매력이 떨어지고 있죠. 몇 군데는 있는데 뭐 저기 뭐 계속 개발한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의도나 용산이나 이렇게 뭐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데야 뭐 좀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이미 비싼데 더 비싸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이고, 그거는 부동산도 이제 매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약간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물가가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시키가 물가가 작년에 확 뛰어버렸죠. 대통령 전문에도 있습니다. 쌀 가격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물가가 확 뛰었죠. 물가가 확 뛰면은 거품이었던 게 좀 비싸다 인식되고 나중에는 제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그걸 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가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주식의 매력이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주식이 투자냐 재테크냐 도박이냐 이거에 관련돼서 올려드린 에피소드 있으니까 그거는 모두 다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테크를 하느냐 투기를 하느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주식 매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요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남북경협주 중심으로 하고,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테마성 종목군도 있고 이제 문화산업으로 들어온, 아예 산업의 일부로 들어온 부분도 있으니까 대응하는 방법은 앞에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꾸준히 이제 시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이었는데, 긴 음성이었는데 보시느냐 수고하셨고,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좋은 밤 되시고, 벌써 2시가 다 돼가네요. 네. 좋은 새벽 되시고, 저는 내일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